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황철곤입니다. 2021년도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1년간 꾸려갈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살펴보기 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예요. 일단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제가 이 양력을 통해서 제가 행정학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실무 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보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수험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고시 준비 때문에 4년간 수험 생활을 했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삼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고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거의 7년 동안 수험생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험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상처받는 과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험은요 정말 빨리 끝내셔야 돼요. 제가 하는 생각인데 이 노량진에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기 꼭 그 닭들이 달걀을 생산해내는 양계장 같지 않나요? 이거 제가 하는 생각이긴 한데 수많은 수험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하루에도 열 몇 시간씩 움직이지도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양계장 같은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 동물복지라는 말 있잖아요. 동물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양계장의 닭들의 신세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동물복지라는 말은 있어도 수험생 복지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험은 정말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셔야 돼요. 이 바닥을 빨리 떠나셔야 되고요. 이 바닥을 빨리 떠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수험의 원칙을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 이 수험의 원칙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는 5분의 1입니다. 이 5분의 1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9급을 기준으로 해서 5과목을 수험 과목으로 하잖아요. 행정학은 그중에 한 과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학에 들이는 노력, 시간, 에너지, 돈 이런 것들은 5분의 1, 즉 20%를 넘어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험은 심플해야 됩니다. 제가 노량진에 와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고시 공부를 했었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행정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행정학 공부를 꽤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보다 더 행정학 공부를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강의들, 수많은 교재들, 수많은 문제들을 꽉 끌어안고 목적을 잃고 급류에 휩쓸려 다니는 그러한 모양새였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개념과 기출이에요. 이 개념과 기출만 잡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어떠한 지장도 없습니다. 물론 이 개념과 기출 중에서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 기출이 개념보다 3배 정도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커리큘럼을 살펴보기 전에 행정학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보고 커리큘럼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정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는 게 어떤 과목인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행정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행정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구라는 거예요. 이 행정학은요, 여러분, 공무원들의 기본 소양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험 행정학이 나중에 실무에 가서 전혀 쓸모가 없더라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셔서 실무에 가시게 되면은 이 행정학, 지금 배우는 수험 행정학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물어볼 거거든요. 야,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대답은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도대체 이 추가 경정 예산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추가되는 거네? 그냥 이 정도만 대답을 할 거예요? 야, 이번에 정부가 공적 마스크라는 것을 이제 뿌리고 있는데 이 공적 마스크와 사적 마스크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공과 사는 다른 거지. 이 정도로만 대답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이 정도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야, 잘 들어봐. 이 공적 마스크라는 것에서 마스크란 원래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 제약,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의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형평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종 정부가 개입하기도 해. 공적 마스크는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 알겠니? 이 정도로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가오가 좀 살지 않겠어요? 이 행정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6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험행정학도 이 6가지 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 6가지 파트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총론인데요. 이 총론은 정부 운영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지만은 않거든요. 우리가 1998년도 IMF 경제 위기 때는 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쪼그라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정부 운영의 방향성, 정부의 활동들, 그리고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들, 이런 굉장히 거시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총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정책은요, 정부의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바로 정부 정책이잖아요.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 대북 정책, 그리고 뭐 아동 학대 방지 정책 같은 것들,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또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수단이 바로 조직 인사 재무가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가장 고생하고 있는 정부 조직이 질병관리본부라는 데잖아요.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입니다. 자, 이런 정부 조직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또 이런 정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조직이 되고요.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정부가 쓰는 돈을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의 관리 원칙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예외들을 배우는 것이 재무 파트가 됩니다. 자, 마지막은 지방인데요. 지방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시, 부산시, 전라북도, 그리고 동작구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되거든요. 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지방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인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지방이 됩니다. 행정학은 이렇게 6가지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요. 3문제에서 5문제 사이에서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행정학 기출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행정학 기출문제를 풀려고 지금부터 제가 문제들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출문제가 도대체 왜 출제되고 어떤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들을 출제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니까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올해 지방직 구분 문제였거든요. 올해 지방직 구분 문제였는데 자,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요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조직 형태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 그러니까 관련 지식을 체크하는 문제라는 거죠. 지식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작년 지방직 구분 문제인데요. 자, 신행정학, 그리고 정치행정 이원론 이런 것들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행정학이나 정치행정 이원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지식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작년 국가직 구분 문제인데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니? 지식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구급 행정학을 기준으로 해서 지식을 묻는 문제나 선지들이 60% 정도 나와요.
지식을 체크하는 의도의 문제가 60%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을 체크하는 문제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유형들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올해 지방직 구급 문제인데요. 이게 올해 고득점의 향방을 가르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자, 페루의 기술 유형이 일단 뭔지 알고 있는지 지식을 체크한 다음에 각각의 기술 유형이 주어진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지를 묻는, 그러니까 상황 판단 능력, 즉 응용 능력을 묻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식은 물론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응용 능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출제가 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 국가직 구급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진짜 인사혁신처만이 출제할 수 있는 굉장히 세련된 문제예요. 자, 3, 4번 선지부터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는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3, 4번 선지를 출제위원이 출제한 의도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공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추상적이다라는 지식을 알고 있는지 일단 1차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을 체크한 다음에 응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추상적인 공익을 그러면 실제 법령에 명시할 수 있을까? 만약에 법령에 명시할 수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하는 게 적합할까? 아니면 공무원 헌장에 명시하는 게 적합할까?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니? 라는 판단 능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역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응용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거를 지식으로 접근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외운다던가 공무원 헌장을 외워버리면 그건 이제 파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응용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구급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응용 능력을 묻는 문제나 선지들이 38%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유형도 종종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작년 국가직 구급 문제인데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자, 요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한 내용도 아니고 앞으로 학습할 내용도 아닙니다. 이거는 시사상식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출제위원들이 이런 의도로 출제한 거예요. 너네 이제 공무원 될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인 시사상식 정도는 알고 있지?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이 교양과 관련된 선지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교양과 관련된 내용들도 2% 정도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인사혁신처라는 출제기관이 문제를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출제 의도를 갖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응용 능력 그리고 교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기준은 제가 임의로 뽑아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사혁신처가 문제를 출제할 때 근거 기준으로 삼는 법령인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명시되어 있는 출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 응용 교양이 바로 출제 기준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커리큘럼은 지식과 응용 교양이 출제 포인트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접근 방법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개념과 같은 경우에는 암기보다는 출제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이해 위주의 수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암기가 위주가 되어버리면 요 응용 능력, 그러니까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해력, 논리력, 추리력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문제들을 판단해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해를 하게 되면 지식은 물론이고 응용 능력을 체크하는 문제들도 해결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 최근에 시험의 트렌드도 그렇거든요. 이 지식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수험생들의 수준을 가르는 그런 문제들은 다 응용 능력을 체크하는 문제들에서 정해지고 있어요. 이번에 치러진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도 고득점의 향방을 가르는 세 문제가 모두 응용 능력을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아까 살펴본 페루의 기술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정책평가의 인과관계 그리고 유비쿼터스 문제 모두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상황 판단 능력, 논리력, 추리력 같은 것을 판단하는 그런 응용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이해를 중심으로 하시게 되면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암기도 돼요. 많은 분들이 행정학이 휘발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기출 관련해서는 물론 풀이도 중요하지만 심층적인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돼요. 아까 우리 기출 문제 보셨잖아요. 명확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런 출제 의도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아마 제시 이상의 분들 중에서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아마도 이 심층적인 분석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허한 회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먼저 하고 풀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7월에서 8월에는 기본 개념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64강 이내에서 끝낼 거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제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이해 중심의 수업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수업에서 배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규제라는 주제인데 이 정부 규제는 또 4가지 세부 주제로 나누어지거든요. 규제의 유형, 규제의 문제점, 그리고 윌슨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규제 정치 이론, 그리고 한국의 규제 개혁 제도, 이렇게 4가지 주제가 있는데 각각의 주제마다 또 각각의 출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들이 이런 걸 체크합니다. 이 수험생들이 각각의 규제 유형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를 체크해요. 지식을 체크하고요. 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응용 능력을 묻기도 합니다. 각각의 규제의 유형들마다 적합한 사례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규제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의 정도를 판단해낼 수 있는지, 이런 응용 능력을 체크하는 것도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네, 출제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이해 중심의 수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240개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지난 15년간, 그러니까 이 240개 주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 결코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숫자이기도 한데 우리가 15년 동안 국어행정학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은 한 200여 개의 주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들은 우리가 모두 살펴볼 거고요. 여태까지 9급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 중에서 그리고 7급에 출제된 부분들, 그리고 기타 출제 기간에서 출제된 주제들, 이런 것들을 40개 정도 모아서 포함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240개 주제를 살펴볼 거고요. 물론 주제별 강약 조절할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각각의 주제가 끝날 때마다 체크를 할 건데 핵심 기출문제들을 체크할 거예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아닙니다. 핵심 기출문제라는 뜻이고 제가 만든 말인데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9월에서 10월까지 기출 분석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64강 이내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최근 5년간 출제된 9급과 7급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심층 분석할 겁니다. 뭘 분석할 거냐면요. 출제 의도, 선지 구성, 그리고 함정 테크닉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분석을 할 건데 출제 의도는 아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지식을 묻는지, 응용 능력을 묻는지, 그리고 교양을 묻는지 이런 출제 의도를 분석할 거고요. 이 선지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분석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객관식 문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4개의 선지로 구성된 하나의 세트잖아요.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아무 선지나 4개를 모아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선지의 구성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함정 테크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이 이걸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응용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구사하는 일종의 테크닉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비교를 한다든지 논리를 어그러뜨려 놓는다든지 키워드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부정한다든지 긍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테크닉들을 구사하는데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전 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행정학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센스, 감각, 그리고 통밥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기출분석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시각이 아니라 출제위원의 시각에서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 10월까지의 과정은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었다면 11월부터는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주체가 여러분이 될 거고 제가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부터는 제가 제공하는 강의나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1월에서 12월에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먼저 개념 핵심 정리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을 빠르게 리마인드하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한 강좌예요. 24강 이내에서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기출 1500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출 분석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여러 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기출 회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회독 중에 한 타임을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40강 이내에서 마무리될 거고요. 자, 이렇게 올해의 커리큘럼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전 문제 풀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내년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이 언제 잡힐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최소 30회 이상의 동형 문제들, 동형 모의고사 문제들을 제공해 드릴 건데 우리 아까 기출 분석 때 철저하게 기출 분석했잖아요. 이 철저한 기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출 분석 동형 모의고사가 여러분께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사혁신처의 출제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가 출제한 동형 문제들의 기반이 되는 오피셜 문제들, 공식 기출 문제들도 여러분께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내드린 동형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낯선 문제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실 수 있을 뿐더러 기출 문제들도 끝까지 놓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 동형 모의고사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이렇게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 1년의 커리큘럼을 지탱하게 해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정말 성실하게 임하게 해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멘탈이에요. 이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커리큘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합격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들, 조언들, 경험들, 공유할 경험들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수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 수험이라는 게 우리가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자기 주체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신 다음에 합격까지 하시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한두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저도 지금은 공무원을 그만뒀지만 사실 공무원을 그만둘 수 있었던 그 힘 중에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최선을 다했었고 또 합격을 했었던 그 경험이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더라도 뭘 하더라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결혼도 했고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도전이라는 것을 기혼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혼도 하고 와이프랑 같이 15개월 동안, 1년 3개월 동안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수험 과정에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뵙게 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곧 뵐게요. 감사합니다.